그 목걸이. 윤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거요? 예쁘죠? 아빠가 엄마한테 준 거예요. 아빠가 엄마한테. 네. 윤도현은 한 발 뒤로 물러났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럴 수가. 이 목걸이가 어떻게 여기에? 아빠가 병원 가기 전에 엄마 목에 걸어주면서 이건 우리 가족의 보물이래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번 달 연체자 명단입니다. 윤도현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무심히 내려다봤다. 68세. 한때 조선업계를 주름잡던 그였지만 이제는 은퇴한 지 오래였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더욱 사람들과 거리를 뒀다. 회사 일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그는 수십 채의 건물을 관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성은정, 6개월 연체, 월세 180만 원.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다. 평소 같았으면 관리인에게 전화 한 통하고 끝냈을 일이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손이 서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성은정, 성은정. 중얼거리며 이름을 되뇌던 그는 문득 계약서 뒷장을 넘겼다. 거기에는 보증인 란이 있었다. 그리고 그 칸은 비어 있었다. 보증인도 없이 계약을 했다는 뜻이었다. 대신 특이사항 란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남편 투병 중, 딸 8세, 간호사, 야간 근무. 윤도현의 눈썹이 꿈틀했다. 간호사라니. 그것도 야간 근무를 한다니. 어린 딸이 있으면서 밤에 집을 비운다는 말이었다. 그 아이는 밤마다 혼자 있는 걸까? 이 사람 어디 사는 거지? 공장지대 끝자락 3동 반지하입니다. 반지하. 그 말에 윤도현의 얼굴이 굳었다. 그가 소유한 건물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낙후된 곳이었다. 사실 재개발 대상 1순위였다. 곧 철거될 예정이라 새 임차인도 받지 않는 곳이었는데 이 사람은 언제부터 살고 있던 걸까? 계약일이 언제지? 3년 전입니다. 그때는 남편분이 직접 계약하셨고요. 3년 전. 그때는 아직 이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 없었던 시절이었다. 윤도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불현듯 결심한 듯 의자에서 일어났다. 내가 직접 가보겠네. 예. 회장님께서 직접요? 비서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윤도현 회장이 임차인을 직접 만나러 간다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다. 그는 항상 관리인에게 모든 걸 맡기고 사람들과 마주치는 걸 피해왔으니까. 그래. 차 준비해. 하지만 회장님, 그냥 퇴거 통보를 하시는 게. 됐네.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 윤도현은 단호하게 말했다. 왜 그러는지 자신도 잘 몰랐다. 그냥 마음이 그쪽으로 끌렸다. 이상한 예감 같은 게 가슴 한편을 누르고 있었다. 차는 30분을 달려 도시 외곽의 공장지대로 들어섰다. 오래된 공장 건물들이 즐비한 거리,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철문, 깨진 가로등, 활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을씨년스러운 풍경이 펼쳐졌다. 저기입니다. 차가 멈춘 곳은 3층짜리 낡은 건물 앞이었다. 계단을 내려가니 반지하 입구가 보였다. 습기가 찬 계단,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선명했다. 윤도현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런 곳에서 어린아이가 산다니. 똑똑.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체인이 걸린 문이 조금 열렸다. 틈 사이로 어린 소녀의 얼굴이 나타났다. 누구세요? 나는 이 건물 주인인데 어머니 계시니?
엄마 없어요. 일하러 갔어요. 아이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윤도현을 올려다봤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긴 머리를 묶은 모습이 제법 의젓해 보였다. 그럼 아버지는? 아빠는? 아이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아빠는 하늘 날아갔어요. 엄마 말로는 별이 됐대요. 그 순간 윤도현의 시선이 아이의 목에 멈췄다. 거기에는 작은 펜던트가 걸려 있었다. 목련 꽃 모양의 은빛 펜던트. 섬세하게 조각된 꽃잎. 중앙에 작은 진주. 윤도현의 손이 떨렸다. 그건 50년 전 그가 직접 디자인해서 아내에게 선물했던 목걸이와 똑같았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 그가 아내와의 첫 결혼 기념일을 위해 보석 세공사에게 특별히 주문 제작한 것이었다. 그 목걸이. 윤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거요? 예쁘죠? 아빠가 엄마한테 준 거예요. 아빠가 엄마한테? 네. 아빠가 병원 가기 전에 엄마 목에 걸어주면서 이건 우리 가족의 보물이래요. 윤도현은 한 발 뒤로 물러났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럴 수가. 이 목걸이가 어떻게 여기에? 아빠 이름이 뭐니?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는 천진하게 대답했다. 윤재석이요. 윤재석. 그게 우리 아빠 이름이에요. 쿵. 윤도현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귓가가 울렸다. 윤재석. 그 이름. 30년 만에 다시 듣는 그 이름. 그건 자신의 외아들 이름이었다. 윤도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윤재석. 30년 만에 듣는 아들의 이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가 이내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다. 윤도현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괜찮다. 얼굴이 하얘졌어요. 들어오실래요? 물 드릴게요. 아이는 문을 활짝 열었다. 윤도현은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갔다. 20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 낮에도 형광등을 켜야 할 만큼 어두웠다.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천장에는 물이 샌 자국이 선명했다. 하지만 집안은 놀랍도록 깨끗했다. 작은 식탁 위에는 색연필과 공책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아이가 그린 듯한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3명이 손을 잡고 웃는 그림.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 여기 앉으세요. 아이는 식탁 의자를 권했다. 윤도현은 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3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아버지, 저 결혼하겠습니다. 26살 재석이가 거실에 무릎을 꿇고 말했던 그날. 옆에는 수수한 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다. 성은정. 미대생이었다. 가난한 예술가 지망생이었다. 안 돼. 절대 안 돼. 윤도현은 그때 소리를 질렀다. 우리 집안에 그런 여자는 들릴 수 없어. 내 아들은 재벌가 딸과 결혼해서 사업을 키워야 한다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은정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럼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윤도현은 아들을 쫓아냈다. 아내 박미숙이 울며 말렸지만 그는 단호했다. 사업가의 아들이 예술가와 결혼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재석아, 정신 차려. 돌아와. 아버지야말로 정신 차리세요.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재석은 정말로 집을 나갔다. 연락도 끊었다. 윤도현도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5년 후 아내 박미숙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임종 직전 그녀는 윤도현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여보, 재석이를 찾아요. 제발, 우리 아들을. 하지만 윤도현은 끝내 찾지 않았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25년이 흘렀다. 할아버지, 물이요. 아이가 플라스틱 컵에 물을 따라 건넸다. 윤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들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니 정신이 조금 돌아왔다. 너, 이름이 뭐니? 윤서진이요. 윤재석의 딸, 윤서진. 윤서진.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신의 손녀였다. 피를 나눈 진짜 손녀. 윤도현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서진아, 아빠가 언제 돌아가셨니? 작년이요. 작년 겨울에. 무슨 병이었니?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자세히 안 알려줘서 그냥 아빠가 많이 아팠대요. 오래오래. 윤도현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아들이 아팠다고? 그것도 오래? 그동안 자신은 뭘 한 걸까? 넓은 집에서 혼자 TV나 보고 관리인 보고서나 읽으면서 엄마는 언제 들어오니? 아침 7시요. 밤 9시에 나가서 아침 7시에 와요. 그래서 엄마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이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다. 윤도현은 가슴이 미어졌다. 8살 아이가 밤마다 혼자 이 어두운 반지하에서 지낸다니. 무섭지 않니? 밤에 혼자. 처음엔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엄마가 문 잘 잠그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서진이는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지작거렸다. 이거 만지면 아빠 생각나서 안 무서워요. 아빠가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괜찮아요. 그 말에 윤도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겨우 참았다. 아이 앞에서 울 수는 없었다. 서진아, 할아버지가 하나 물어볼게. 네. 그 목걸이 말이야. 엄마가 원래 가지고 있었니? 아니면 아빠가 병원 가기 직전에 줬어요. 엄마 목에 걸어주면서 막 울었대요.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있어요. 서진이는 방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다. 나무로 만든 낡은 상자였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 또 하나의 목련 펜던트가 들어있었다. 윤도현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2개. 목련 펜던트가 2개였다. 하나는 자신이 아내에게 준 것. 그럼 또 하나는? 아빠가 말했대요. 이건 할아버지 드리라고. 꼭 찾아서 드리라고. 할아버지? 네. 근데 할아버지가 어디 사는지 몰라서 못 드렸어요. 아빠가 주소를 안 알려줬대요. 윤도현은 펜던트를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다. 뒷면을 보니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아버지, 용서하세요. 마이너스 재석.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제는 참을 수가 없었다. 68살 노인이 8살 아이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서진이가 놀라 물었다. 윤도현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중얼거렸다. 서진이에게 하는 말인지, 하늘나라의 재석에게 하는 말인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30년 만에 아들의 흔적을 찾았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아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윤도현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었는지. 반지하 창문 사이로 저녁 햇살이 가느다랗게 들어왔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춤을 췄다. 서진이는 여전히 영문을 모른 채 윤도현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아프세요? 병원 갈까요? 아니다. 괜찮아. 윤도현은 눈물을 닦고 펜던트를 꼭 쥐었다. 이제 알았다. 자신이 왜 이 계약서에 이끌렸는지.
왜 직접 이곳에 와야 했는지.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재석이가 마지막으로 보낸 신호였다. 윤도현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손에 쥔 목련 펜던트가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 같았다. 아버지, 용서하세요. 그 짧은 문장이 가슴을 후벼 팠다. 서진아, 아빠가 할아버지 얘기한 적 있니? 윤도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별로 안 했어요. 그냥 가끔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고만 했어요. 보고 싶다고? 네. 근데 만날 수 없대요. 할아버지가 아빠를 싫어하신대요. 그 말에 윤도현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싫어한 게 아니었다. 사랑했다. 너무 사랑해서 완벽하길 바랐다. 그게 문제였다. 그런데 할아버지, 왜 울었어요? 아파요? 아니야. 할아버지는 괜찮아. 윤도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닦았다. 그러다 문득 벽에 붙은 그림들을 다시 봤다. 아이가 그린 크레파스 그림.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는 그림. 자세히 보니 아빠로 보이는 사람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서진아, 이 그림. 아빠가 휠체어 타셨니? 네. 다리를 못 쓰셨어요. 제가 4살 때부터요. 4살 때부터? 윤도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아들이 휠체어 신세였다는 말인가? 무슨 일이 있었니? 사고라도?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자세히 안 알려줘서 그냥 아빠가 다쳤대요. 그래서 일도 못하고 집에만 있었어요. 서진이는 또 다른 그림을 가리켰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빠 옆에서 책을 읽어주는 작은 여자아이. 저는 아빠한테 맨날 책 읽어줬어요. 아빠가 제 목소리 들으면 좋아하셨거든요. 윤도현은 그림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아들이 4년 동안 누워서 지냈다니. 그것도 이런 습한 반지하에서. 엄마는 그때 어떻게 했니? 이랬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아빠 약값이랑 우리 생활비 벌려고요.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믿기지 않았다. 너무 의젓했다. 너무 슬펐다. 힘들지 않았니? 힘들었어요. 근데 엄마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엄마는 맨날 울었거든요. 제가 자는 줄 알고 몰래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근데 저 다 들었어요. 서진이의 눈이 촉촉해졌다. 윤도현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밖을 내다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공장 굴뚝 사이로 지고 있었다. 재석아, 넌 왜 연락하지 않았니? 왜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는 속으로 외쳤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재석이는 연락할 수 없었다. 자존심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상처 때문에. 30년 전 그날 아버지가 던진 말들 때문에. 내 아들은 실패자가 될 수 없어. 돈도 없는 여자랑 결혼해서 뭐 하겠다는 거야. 당장 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윤도현은 자신이 했던 말들을 떠올렸다. 얼마나 잔인한 말들이었던가. 아들은 그 말들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을 것이다. 할아버지, 춥나 봐요. 떨고 계세요. 서진이가 다가와서 윤도현의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 그 온기에 윤도현은 정신을 차렸다. 서진아, 엄마는 정말 7시에 오니? 네. 항상 7시쯤 와요. 시계를 봤다. 지금 6시 반. 30분 후면 며느리를 만나게 된다. 30년 만에. 하지만 어떻게 얼굴을 보겠는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할아버지, 배고프시면 라면 끓여드릴까요? 저 라면 잘 끓여요. 아니야, 괜찮아. 할아버지는 배 안 고파. 저는 배고파요.
라면 먹어도 돼요? 그럼 먹어야지. 서진이는 신나서 부엌으로 뛰어갔다.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리고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8살 아이가 능숙하게 라면을 끓이는 모습이 윤도현의 가슴을 또 한 번 아프게 했다. 서진아, 혼자 자주 끓여 먹니? 네. 엄마가 밥 해놓고 가는데 밤에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어요. 엄마가 허락했어요. 그래. 윤도현은 식탁에 다시 앉았다. 탁자 위에 놓인 서진이의 공책을 봤다. 수학 문제집이었다. 빨간 동그라미가 가득했다. 다 맞았다는 표시였다. 서진아, 공부 잘하는구나. 그냥 좋아해요.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하면 나중에 좋은 사람 될 수 있대요. 좋은 사람. 윤도현은 씁쓸하게 웃었다. 좋은 사람. 자신은 좋은 사람이었을까? 돈은 많이 벌었다. 사업도 성공했다. 하지만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다. 좋은 남편도 아니었다. 다 끓었어요. 서진이가 라면을 들고 식탁으로 왔다. 김이 모락모락 났다. 하지만 그때였다. 철컥.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윤도현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문이 열리고 간호복을 입은 여자가 들어섰다. 성은정이었다. 30년 만에 보는 며느리. 하지만 그녀는 윤도현을 알아보지 못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엄마. 서진이가 반갑게 소리쳤다. 성은정은 피곤한 얼굴로 미소 지었다. 하지만 거실에 낯선 노인이 앉아 있는 걸 보고 표정이 굳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당연했다. 8살 딸이 있는 집에 모르는 남자가 앉아 있으니 윤도현은 천천히 일어났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나는 당신 시아버지요? 30년 전 당신을 내쫓은 그 사람이요? 저는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는 이 건물 주인입니다. 윤도현이라고 합니다. 성은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윤도현. 그 이름. 남편이 평생 보고 싶어 했던 그 이름. 동시에 평생 상처로 남았던 그 이름. 아, 건물주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합니다. 월세가 밀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윤도현은 말을 이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재석이에 대해서. 그 순간 성은정의 눈이 커졌다. 재석이를 어떻게 아세요? 둘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다. 30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흘렀다. 오해와 상처와 후회가 그 사이에 있었다. 서진이는 라면을 먹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공기가 이상했다. 엄마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엄마, 할아버지가 아빠 아세요? 서진이가 물었다. 성은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윤도현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다. 윤도현은 주머니에서 목련 펜던트를 꺼내 들었다. 아버지, 용서하세요라고 새겨진 그것을. 이게 재석이가 저에게 남긴 것 같습니다. 성은정의 얼굴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버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아버님이신가요? 아버님. 성은정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호화로운 거실, 차가운 눈빛, 그리고 쫓겨나던 그 순간. 인정할 수 없소. 내 아들은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할 수 없어. 그때 윤도현이 했던 말이었다. 성은정은 재석의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왔다. 재석은 울고 있었다. 26살 청년이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지만
소용없었다. 은정아,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괜찮아요, 재석 씨. 우리 둘이서 잘 살면 돼요.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재석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했고 성은정은 간호조무사로 일했다. 둘이 벌면 충분했다. 4년 후 서진이가 태어났다. 작고 예쁜 딸. 재석은 딸을 보며 매일 울었다. 은정아, 우리 딸 이름 서진이로 하자. 서쪽으로 지는 해처럼 아름답게.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서진이가 4살 되던 해 재석이 쓰러졌다. 희귀병이었다. 근육이 점점 마비되는 병. 치료비는 천문학적이었다. 은정 씨, 이 병은 완치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약으로 진행을 늦출 수는 있어요. 의사의 말에 성은정은 악착같이 일했다. 낮에는 요양원, 밤에는 병원 야간 간호. 잠은 하루 3시간. 그렇게 4년을 버텼다. 은정아, 미안해. 내가 쓸모없는 남편이 돼서.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당신은 최고의 남편이에요. 재석은 휠체어에 앉아서도 서진이에게 그림을 가르쳤다. 책을 읽어줬다.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병은 점점 깊어졌다. 작년 겨울, 재석은 마지막 힘을 짜내 성은정의 손을 잡았다. 은정아, 이거 아버지께 꼭 전해줘. 목련 펜던트였다. 재석이 어머니의 유품함에서 몰래 가져왔던 것. 하나는 성은정에게 주고 하나는 아버지께 드리려고 간직했던 것. 왜 이제 와서? 아버지도 후회하고 계실 거야. 나를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제발 아버지를 찾아줘. 그리고 말해줘. 재석이는 행복했다고.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여보, 그리고 서진이를 부탁해. 우리 딸 꼭 좋은 사람으로 키워줘. 그날 밤 재석은 눈을 감았다. 39살이었다. 성은정은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돈이 없었다. 병원비와 밀린 월세로 통장은 텅 비어 있었다. 여보, 미안해요. 제대로 보내주지도 못해서. 그녀는 재석의 사진 앞에서 매일 울었다. 그리고 지금 30년 만에 시아버지가 눈앞에 서 있었다. 늙고 초라한 모습으로.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아니, 달랐다. 예전과는 달랐다. 그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아버님, 왜 오셨어요? 성은정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윤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네, 너무 늦으셨어요. 재석이는 작년에 떠났어요. 알고 있습니다. 아시면서 왜 이제 오세요? 재석이가 얼마나 아버님을 보고 싶어 했는데. 성은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서진이가 놀라서 엄마를 올려다봤다. 엄마가 이렇게 큰 소리 내는 건 처음 봤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윤도현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68살 노인이 며느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죄송하다고 다 되나요? 재석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휠체어 타고 누워서 딸한테 책 읽어주는 게 전부였던 남자. 그 남자가 매일 밤 우는 거 아세요? 왜 아버지는 날 버렸을까? 왜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을까? 그렇게 매일 밤 울었어요. 성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참았던 30년의 서름이 터져나왔다. 그래도 재석이는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하려고 했어요. 아버지 입장도 있으셨을 거라고. 그게 더 화나요. 왜 그렇게 착해야 했어요? 윤도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다. 엄마, 울지 마. 서진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성은정은 딸을 안았다. 미안해, 서진아. 엄마가 감정 조절을 못했네.
괜찮아요. 엄마. 윤도현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변명할 수 없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세요. 재석이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너무 사랑해서, 너무 걱정돼서 그랬습니다. 그게 사랑인가요? 성은정이 냉정하게 물었다. 아니었습니다. 저는 욕심이었어요. 제 자존심이었어요.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제 체면을 사랑했던 거예요. 윤도현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며느님, 이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제 와서 뭘 하시려고요? 서진이, 제 손녀를 돕고 싶습니다. 재석이가 못다한 것들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필요 없어요. 성은정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30년 동안 아버님 없이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 그냥 가주세요. 며느님, 가주세요. 성은정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윤도현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할아버지. 서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윤도현은 멈춰섰다. 또 올 거예요? 그 질문에 윤도현은 돌아봤다. 서진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건 엄마가 허락하면 다시는 오지 마세요. 성은정이 끼어들었다. 서진이의 얼굴이 슬퍼졌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윤도현은 고개를 숙이고 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음을 후벼 팠다.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차에 올라탄 그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집으로 가게. 네, 알겠습니다. 차는 출발했다. 윤도현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깔린 공장지대, 형광등 하나 제대로 없는 거리. 저 아래 반지하에서 며느리와 손녀가 살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다. 넓은 저택. 하지만 텅 비어 있었다. 윤도현은 2층 서재로 올라갔다.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펼쳤다. 첫 장.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 박미숙. 웃고 있었다. 다음 장. 갓 태어난 재석이를 안고 있는 사진. 자신도 웃고 있었다. 언제부터 웃음을 잃었을까? 사진을 넘겼다. 재석이의 돌잔치, 재석이의 초등학교 입학식, 재석이의 중학교 졸업식. 모든 사진에 재석은 웃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마지막 사진. 재석이가 대학교 입학하던 날. 재석은 웃고 있었지만 자신은 무표정했다. 그때부터였다. 재석에게 사업을 물려주려고 압박하기 시작했던 게 재석아, 넌 경영학을 공부해야 해. 아버지, 저는 디자인이 좋아요. 그런 걸로 뭘 하겠어? 돈이 되는 걸 해야지. 그 대화가 반복됐다. 결국 재석은 자퇴했다. 그리고 미대에 다니던 성은정을 만났다. 윤도현은 사진첩을 덮었다. 가슴이 미어졌다. 여보. 그는 아내의 사진을 꺼냈다. 액자에 담긴 박미숙의 미소. 여보, 나 잘못했소. 당신 말을 들을걸. 재석이를 찾을걸. 아내는 항상 말했다. 사람은 결국 마음으로 남는 거야.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돈과 명예만 쫓았다. 윤도현은 책상에 머리를 묻었다. 68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후회스러운 날은 없었다. 아들을 잃었다. 며느리에게 거부당했다. 손녀조차 만날 수 없게 됐다. 재석아,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밤은 깊어갔다. 넓은 저택에 노인의 흐느낌만 울려 퍼졌다. 다음 날 아침 윤도현은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졌다. 거울을 보니 하루 사이에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았다. 회장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가정부 박 여사가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윤도현은 식욕이 없었다. 됐네. 오늘은 안 먹겠어. 하지만 회장님, 어제부터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괜찮아. 나중에 먹을게. 박 여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러갔다. 윤도현은 다시 서재로 향했다. 어젯밤 꺼내둔 사진첩이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목련 펜던트. 아버지, 용서하세요. 마이너스 재석. 그는 펜던트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다. 재석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생각했다.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용서를 구했다. 그게 더 가슴 아팠다. 재석아,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나야. 내가 아니라.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비서실장이었다. 회장님, 오늘 오전 회의 있으신 거 기억하시죠? 공장 부지 재개발 건입니다. 아, 그게. 윤도현은 멈칫했다. 공장 부지 재개발. 그 지역에는 성은정이 사는 반지하가 포함돼 있었다. 철거하고 대형 쇼핑몰을 짓는 계획이었다. 회의 시간이 10시인데 참석하시겠습니까? 가겠네. 알겠습니다. 차량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윤도현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 건물을 철거하면 성은정과 서진이는 어디로 가야 할까? 이미 6개월치 월세를 밀린 상태. 다른 곳을 구할 여력도 없을 것이다. 내가 또 그 아이들을 쫓아내는 건가? 10시. 회의실에는 임원들이 모여 있었다. 대형 스크린에는 재개발 계획안이 떠 있었다. 쇼핑몰 조감도, 예상 수익, 투자 회수 기간. 회장님, 이번 프로젝트는 최소 500억 이상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기획이사가 자신있게 보고했다. 이 지역은 최근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가치가 급상승했습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철거 일정은 다음 달 초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임차인들과 협의가 끝났습니다. 대부분? 윤도현이 물었다. 네. 한 가구만 아직 연락이 안 됩니다. 3동 반지하 거주자인데 계속 부재 중이라 그 사람은 빼고 진행하게. 예. 하지만 회장님, 한 가구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면 빼라고 했네. 윤도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다. 회장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건 처음 봤다. 그러면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데요. 비용은 내가 부담하겠네. 그 건물만 남기고 설계를 다시 하게. 하지만 회의 끝. 윤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임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뭔가 이상했다. 회장의 태도가 평소와 달랐다. 회의실을 나온 윤도현은 복도에서 걸음을 멈췄다. 창밖을 내다봤다. 저 멀리 공장지대가 보였다. 저기 어딘가에 며느리와 손녀가 있었다. 최소한 집은 지켜줘야지. 그것도 못하면 난 정말. 그때 비서가 다가왔다. 회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손님? 누구? 성은정 씨라고 하시는데요. 3동 반지하 임차인입니다. 윤도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성은정이 왔다고? 왜? 지금 어디 있나?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윤도현은 서둘러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두근거렸다. 어젯밤 그렇게 차갑게 쫓아냈는데 왜 찾아온 걸까? 로비에 도착했다. 성은정이 서 있었다. 여전히 간호복 차림이었다. 피곤한 얼굴.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며느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성은정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윤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무실로 가시죠. 아니요, 여기서 할게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낡은 봉투, 누렇게 바른 종이.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이게 뭡니까? 재석이가 남긴 편지입니다. 아버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윤도현의 손이 떨렸다.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 겉면에는 도연에게라는 필체가 선명했다. 재석이의 글씨체였다. 어젯밤에 찾았어요. 재석이 유품 상자 맨 밑에 있었어요. 서진이가 갖고 있던 펜던트를 보고 생각났어요. 분명 다른 것도 남겼을 거라고. 읽어보세요. 그리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재석이의 유언이니까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뿐이에요. 성은정은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윤도현이 말을 붙잡았다. 잠깐만요. 철거 계획 취소했습니다. 그 건물은 그대로 둘 겁니다. 월세도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성은정은 돌아봤다. 의아한 표정이었다. 왜요? 미안함의 표시입니다. 받아주세요. 필요 없어요. 밀린 월세는 제가 갚을 겁니다. 동정은 필요 없어요. 동정이 아닙니다. 이건 제 속죄입니다. 윤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성은정은 그를 차갑게 바라봤다. 속죄는 산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재석이는 이미 없어요. 이제 와서 뭘 하시든 재석이는 돌아오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됐어요. 그냥 가세요. 저희 인생에서. 성은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로비를 나갔다.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윤도현은 봉투를 꼭 쥐고 서 있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궁금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사무실로 돌아왔다. 문을 잠갔다. 책상에 앉아 봉투를 펼쳤다. 손이 떨렸다. 편지지를 꺼냈다. 삐뚤삐뚤한 글씨. 재석이가 아플 때 쓴 글씨였다. 아버지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아마 세상을 떠난 후일 겁니다. 용기가 없어서 살아생전에는 아버지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합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셨어요.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저는 행복했습니다. 은정이를 만나서 서진이를 낳아서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웃음이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 아내와 딸을 지켜주세요. 은정이는 강한 사람이지만 혼자서는 힘들 겁니다. 서진이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아버지가 옆에 계셔주세요. 목련은 한 번 져도 다시 핍니다. 우리 가족도 그럴 거예요. 언젠가 다시 함께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아버지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마이너스 재석 올림. 편지를 읽는 동안 윤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종이가 눈물에 젖었다. 재석아. 그는 소리내어 울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재석이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아니, 착각이었다. 재석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윤도현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재석아, 내 마지막 부탁은 꼭 들어줄게. 은정 씨와 서진이를 지킬게. 내가 못다한 아버지 역할을 내가 할게. 그는 비서를 불렀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삼동 반지하 임차인 성은정 씨 조사 좀 해주게. 어디서 일하는지, 경제 상황이 어떤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게. 본인이 모르게.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윤도현은 창밖을 내다봤다. 재석아,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할게. 내 가족을 지킬게. 목련 펜던트를 꺼내 목에 걸었다. 차가운 금속이 가슴에 닿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재석이가 옆에 있는 것 같았다. 기다려라, 재석아. 아빠가 내 유언 꼭 지킬 테니까. 일주일 후 윤도현의 책상 위에는 두툼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성은정에 대한 조사 자료였다.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내려갔다. 성은정, 42세. 현재 3곳에서 근무 중. 낮에는 요양병원, 저녁에는 개인 간병, 밤에는 종합병원 야간 간호. 하루 평균 수면 시간 3시간. 월 수입 약 250만 원. 지출 마이너스 월세 180만 원, 생활비 50만 원, 서진이 학원비 20만 원. 숫자들을 보던 윤도현의 손이 멈췄다. 수입과 지출이 거의 같았다. 아니, 오히려 지출이 더 많았다. 그래서 월세가 밀린 거였다. 병원비 미납액 마이너스 약 3,200만 원. 재석 씨 투병 기간 중 발생한 비용. 현재 분할 상환 중이나 연체 상태. 윤도현은 보고서를 덮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며느리는 하루에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일하고 있었다. 그것도 죽은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만약 30년 전 재석을 받아들였다면, 만약 재석이 아팠을 때 곁에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다. 회장님, 임원 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가겠네. 윤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중요한 회의였다. 공장 부지 재개발 최종 안건. 지난번에 보류했던 건이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임원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앉으시게. 윤도현은 상석에 앉았다. 대형 스크린에는 수정된 설계안이 떠 있었다. 삼동 반지하 건물을 제외한 재개발 계획이었다. 회장님, 수정안입니다. 기획이사가 설명을 시작했다. 삼동을 제외하고 재설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 이렇게 하면 건물 배치가 비효율적입니다. 쇼핑몰 입구가 좁아지고 주차장 동선도 꼬입니다. 수익성이 30% 이상 떨어집니다.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회장님. 차라리 그 건물 주인을 설득하는 게 낫습니다. 보상금을 더 주면 안 됩니다. 윤도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 건물은 절대 철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 회사가 뭡니까? 윤도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임원들이 놀라 그를 바라봤다. 회사가 돈만 벌면 됩니까? 사람은 생각 안 합니까? 회장님, 그게 무슨. 그 건물에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그 어머니가요. 그 사람들을 내쫓고 돈을 벌겠다는 겁니까? 임원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다. 윤도현 회장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는 건 전례가 없었다. 회장님, 저희가 충분한 보상금을 드리면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윤도현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쾅! 소리에 모두가 움찔했다. 저는 평생 돈만 쫓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아들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압니다. 이거는 보류합니다. 아예 취소해도 좋습니다. 그 대신 윤도현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그 지역을 복지센터로 만들겠습니다.
예. 임원들이 깜짝 놀랐다. 복지센터요?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복지센터, 무료 진료, 간병 지원, 교육 프로그램, 그런 시설을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건 수익이 전혀 안 나는. 수익이 다입니까? 윤도현이 임원들을 둘러봤다. 우리 회사가 돈이 없습니까? 건물이 부족합니까? 이제는 사회에 환원할 때입니다. 제 아들이 그랬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저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아들을 잃었습니다. 윤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아들이 원했던 방식으로.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임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윤도현 회장의 눈빛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재무이사 예산 검토해 주시오. 복지센터 건립에 얼마나 필요한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장. 네, 회장님. 복지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뽑으시오.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정직원으로 채용하되 저소득층 경력자 우대해 주시오. 알겠습니다. 윤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 끝입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임원들이 우르르 나갔다. 하지만 한 명이 남았다. 부사장이었다. 윤도현의 오랜 친구이기도 했다. 도현이, 왜 그러나 석진이, 자네 무슨 일 있나? 요즘 좀 이상해. 윤도현은 쓰게 웃었다. 이상한가? 아주 이상해. 갑자기 재개발 취소하고 복지센터 만들고 자네답지 않아. 내답지 않다. 윤도현은 창밖을 내다봤다. 그래, 나답지 않지. 평생 돈만 쫓던 내가 갑자기 복지센터라니. 무슨 일인지 말해주게. 나 자네 친구 아닌가? 윤도현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석진아, 내 아들. 재석이 말이야. 재석이? 자네 30년 전에 연 끊은 그 아들? 그래. 그 아들이 작년에 죽었어. 뭐? 석진은 깜짝 놀랐다. 그걸 이제 알았나? 응. 일주일 전에. 우연히 알게 됐어. 윤도현은 재석과 성은정, 그리고 서진이 얘기를 했다. 목련 펜던트, 편지, 반지하 생활. 모든 걸 털어놨다. 석진은 한참 듣고 있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랬구만. 자네도 참 고생이 많았네. 고생? 나야 당연하지. 내가 자초한 일인데. 그래도 늦지 않았어. 이제라도 며느리와 손녀를 챙기면 되잖아. 며느리가 거부해. 날 만나주지도 않아. 그럴 만하지. 30년 동안 외면했는데. 알아. 다 내 잘못이야. 윤도현은 주머니에서 목련 펜던트를 꺼냈다. 석진에게 보여줬다. 이게 재석이가 남긴 거야. 아버지, 용서하세요라고 새겨져 있어.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데 말이야. 재석이는 끝까지 착했어. 나 같은 아버지를. 윤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석진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도연아, 이제라도 제대로 하면 돼. 복지센터 만드는 것도 좋은 생각이야. 재석이도 분명 기뻐할 거야. 그럴까? 그럼. 자네 아들 착한 애였잖아.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 좋아할 거야. 윤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석진의 말이 맞았다. 재석은 착한 아이였다. 어릴 때부터 남을 돕는 걸 좋아했다. 알았네. 그럼 추진하겠네. 그래. 힘내게. 자네 옆엔 내가 있잖아. 석진이 나간 후 윤도현은 혼자 남았다. 그는 다시 펜던트를 바라봤다. 재석아, 아빠가 내 뜻대로 할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할게. 그는 비서를 불렀다. 회장님? 성은정 씨 근무지 알아냈나? 네. 세 군데입니다.
목록 드릴까요? 아니, 그 중에 종합병원이 어디지? 서울중앙병원입니다. 야간 간호 파트타임으로 근무 중입니다. 그 병원 이사장 누구지? 최 이사장님이십니다. 회장님과 골프 모임에서 하시는. 전화 연결해 주게.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됐다. 도연이? 웬일이야? 최 이사장, 부탁 좀 하겠네. 부탁? 뭔데? 자네 병원에 성은정이란 간호사 있지? 성은정? 잠깐만. 전화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있네. 야간 파트타임. 근무평가 아주 좋아. 성실하고 책임감 있대. 그 사람 정직원으로 채용해주게. 정직원? 갑자기 왜?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야. 제대로 대우해주게. 급여도 넉넉하게. 알았네. 자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거절하겠나. 고맙네. 전화를 끊고 윤도현은 미소 지었다. 작은 시작이었다. 하지만 시작은 했다. 재석의 유언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재석아, 지켜보고 있지? 아빠가 이제부터 제대로 할게. 윤도현은 밤새 고민했다. 성은정은 자신을 거부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재석이의 마지막 부탁. 가족을 지켜달라는 그 말을 저버릴 수 없었다. 회장님, 최 이사장님께 전화 연결됐습니다. 비서의 말에 윤도현은 수화기를 들었다. 도연이, 어제 부탁한 그 간호사 말이야. 응, 성은정 씨. 이상한 일이 생겼네. 무슨 일? 본인이 거절했어. 정직원 제안을 사양한다고. 윤도현의 얼굴이 굳었다. 이유를 말하던가. 자기는 파트타임이 좋다고 하더군. 괜한 부담 갖기 싫다나 뭐라나. 전화를 끊고 윤도현은 한숨을 내쉬었다. 성은정은 자신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 했다. 자존심 때문이었다. 비서. 네, 회장님. 내가 직접 가겠네. 오늘 저녁에. 하지만 회장님 거부하실 텐데. 괜찮아. 그래도 가야지. 저녁 7시. 윤도현은 다시 반지하 앞에 섰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서진이의 목소리였다. 할아버지야. 저번에 왔던. 문이 살짝 열렸다. 서진이가 반갑게 웃었다. 할아버지, 또 오셨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과일 좀 가져왔는데. 엄마, 할아버지 오셨어요. 안에서 성은정이 나왔다. 표정이 굳었다. 다시는 안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며느님,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할 말이 있습니다. 할 말 없어요. 가주세요. 성은정은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윤도현이 문을 막았다. 제발 부탁입니다. 딱 10분만요. 성은정은 망설였다. 그러다 한숨을 쉬고 문을 열었다. 10분만이에요. 감사합니다. 윤도현은 안으로 들어갔다. 서진이가 과일 바구니를 받아들었다. 와, 포도다. 엄마, 포도. 서진아, 방에 들어가 있어. 네. 서진이는 아쉬운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데요? 성은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했다. 며느님, 병원 정직원 제안 왜 거절하셨습니까? 그게 아버님과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부탁한 겁니다. 며느님을 위해서. 필요 없어요. 저는 지금도 충분히 일하고 있어요. 하루에 3군데를 다니면서요?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요? 성은정의 얼굴이 굳었다. 저를 조사하셨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알아야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움 필요 없어요. 성은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30년 동안 안 도우시더니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동정이에요? 아니면 죄책감이에요?
둘 다입니다. 윤도현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동정도 하고 죄책감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건 가족이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가족? 네. 이제라도 진짜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며느리와 손녀를 제대로 돌보고 싶습니다. 성은정은 코웃음을 쳤다. 30년 늦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도현은 주머니에서 재석의 편지를 꺼냈다. 재석이가 부탁했습니다. 가족을 지켜달라고. 성은정의 눈빛이 흔들렸다. 편지를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편지 읽었습니다. 10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뭘 잃었는지. 윤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며느님, 저는 평생 돈만 쫓았습니다. 그 결과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내도 잃었습니다. 이제 손녀마저 잃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성은정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서진이. 성은정이 입을 열었다. 서진이는 할아버지가 필요해요. 저도 알아요. 아빠 없이 자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전 두려워요. 서진이가 할아버지에게 의지했다가 또 버림받으면 어떡해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윤도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 목숨을 걸고 약속합니다. 다시는 가족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성은정은 눈물을 닦았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때 방문이 열렸다. 서진이가 뛰쳐나왔다. 엄마, 할아버지, 싸우지 마요. 아이는 둘 사이에 섰다. 작은 손으로 엄마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우리 가족 되면 안 돼요? 아빠도 그러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서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할아버지 좋아요. 할아버지 다시 오면 안 돼요? 성은정은 딸을 안았다. 가슴이 미어졌다. 서진이는 할아버지를 원했다. 아빠를 잃은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 했다. 서진아, 엄마 제발 할아버지랑 같이 살면 안 돼요? 그 말에 윤도현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손녀가 자신을 원한다니. 며느님, 윤도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 집에 별채가 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지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별채요? 네. 원래는 손님방이었는데 비어 있습니다. 방 2개에 화장실, 부엌 다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도 없고 관리비도 없습니다. 그냥 가족으로 함께 지내는 겁니다. 성은정은 망설였다. 하지만 서진이가 매달렸다. 엄마 가요. 제발. 서진아, 이건 중요한 문제야. 쉽게 결정할 수 없어. 왜요?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저번에도 친절하셨잖아요. 윤도현은 무릎을 꿇었다. 68세 노인이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며느님 빕니다. 이 늙은이에게 속죄할 기회를 주십시오. 아버님. 성은정이 놀라 그를 일으켰다.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기회를 주십시오. 단 한 번만. 성은정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저는 계속 일할 거예요.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서진이 교육은 제가 책임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은정이 윤도현을 똑바로 바라봤다. 서진이를 다치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약속합니다. 이틀 후 이삿짐 차가 윤도현의 집에 도착했다. 사실 짐이랄 것도 없었다.
옷가지 몇 벌, 서진이 책, 재석이 사진. 그게 전부였다. 와. 서진이는 별채를 보고 입을 떡 벌렸다. 깨끗한 방, 햇살 가득한 거실, 따뜻한 온돌. 반지하와는 천지 차이였다. 서진아, 이 방이 내 방이야. 윤도현이 방문을 열었다. 분홍색 벽지, 작은 책상, 포근한 침대. 제 방이에요? 그럼. 할아버지가 내 방 예쁘게 꾸며놨어. 서진이는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침대에 폴짝 뛰어올랐다. 엄마, 여기 너무 좋아요. 성은정은 미소 지었다. 딸의 웃는 얼굴을 본 게 얼마만인가. 서진아, 할아버지께 인사드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서진이가 윤도현을 껴안았다. 윤도현은 손녀를 안으며 눈물을 참았다. 우리 서진이, 이제 행복하게 살자.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식사했다. 윤도현이 직접 준비한 저녁이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다.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요리는 못하는데.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서진이는 밥을 우물우물 먹었다. 성은정도 조용히 식사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며느님, 내일부터 병원 정직원으로 출근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서진이 학교 등하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버님이요? 네. 할아버지 역할 좀 하게 해주십시오. 성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다. 한 달이 흘렀다. 세 사람은 조금씩 가족이 되어갔다. 윤도현은 매일 아침 서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줬다. 방과 후에는 함께 숙제를 했다. 저녁에는 세 사람이 함께 TV를 봤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100점 받았어요. 서진이가 시험지를 들고 달려왔다. 윤도현은 손녀를 안아 올렸다. 우리 서진이 최고야.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그래, 사주마. 엄마도 같이 가자. 성은정은 둘을 보며 미소 지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서진이가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 어느 봄날 윤도현은 마당에 목련 묘목을 심었다. 세 사람이 함께였다. 할아버지, 이 나무 이름이 뭐예요? 서진이가 물었다. 목련이야. 할아버지가 할머니랑 제일 좋아했던 꽃이지. 예쁘다. 근데 지금은 꽃이 없네요? 봄이 되면 핀단다. 하얗고 큰 꽃이. 진짜요? 그럼. 그리고 말이야. 윤도현은 서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꽃은 한 번 져도 다시 피어. 다시 피어요? 응. 아무리 추운 겨울이 와도 봄이 되면 다시 피는 거야. 서진이는 묘목을 만지작거렸다. 그럼 우리 가족도 그런 거예요? 응. 아빠는 하늘 날아갔지만 할아버지가 오셔서 우리 가족이 다시 피어난 거예요. 목련처럼요. 윤도현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지 않았다. 서진아. 맞죠, 할아버지? 윤도현은 손녀를 꼭 안았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그래, 맞아. 우리 가족은 다시 피어났어. 목련처럼. 성은정도 다가와 둘을 안았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저녁 햇살이 세 사람을 비췄다. 그들의 목에 걸린 목련 펜던트가 은은히 빛났다. 윤도현, 성은정, 서진이. 세 개의 펜던트가 석양빛에 반짝였다. 재석이 남긴 펜던트. 하나는 아버지에게, 하나는 아내에게, 하나는 딸에게. 세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였다. 재석아. 윤도현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고맙다. 아빠에게 마지막 기회를 줘서. 바람이 불었다. 목련 묘목의 가지가 살랑 흔들렸다.
마치 재석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우리 다시 가족이에요. 윤도현은 미소 지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있었을까? 잃었던 가족, 다시 찾은 가족. 늦었지만 다행이었다. 할아버지, 배고파요. 서진이가 배를 만지며 말했다. 그래. 그럼 저녁 먹으러 가자. 오늘은 할아버지가 뭘 해줄까? 김치찌개요. 알았어. 엄마는? 저도 김치찌개 좋아요.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다.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췄다. 저 멀리 하늘에서 재석이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졌다. 아버지와 가족이 함께였다. 목련은 다시 필 것이다. 봄이 오면, 그리고 그때 네 사람의 가족은 완전해질 것이다. 재석이는 하늘에서, 세 사람은 땅에서, 목련꽃 아래에서 함께 웃을 것이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느낌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